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역사인문의 향기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매우 반갑고요. 일단 저희 같은 출연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춘 교수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여러 글도 쓰시고 책도 펴내시는 강석진 작가님이십니다. 혹시 책 있으시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2015년에 홍성사를 통해서 오래된 소원이라는 책을 소설로 실화 인물을 대상을 해서 이처럼 소설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녘의 남은 자들의 외침이라 해서 북한의 지하계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소개한 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 정말 이 프로그램에 같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다큐멘터리 장편소설 광무 황제로서 아주 인기 상승하시는 이재희 소설 및 시나리오 작가님을 소개드립니다. 간단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설 작년에 4월 달에 이제 출간된 책이고요. 다큐멘터리 광무황제 이거를 썼고 지금은 영화 흥남부두 시나리오 집필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활약이 많으시고 하루에 집필을 10대시간씩 하시는 맹렬 작가이십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통일국민연합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가 2년 전에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 15명의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신 아주 대작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잘 봐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오늘은 이제 역사인문의 향기를 출범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취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연암 박지원과 실학개혁사상의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 사람이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역사인문의 향기니까 이 프로그램이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추운 계절인데 아마 추운 계절에도 매화는 피고 봄에 여러 가지 꽃이 필 텐데 향기가 더욱 시간이 갈수록 진하게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인류가 역사가 한 46억 년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10,000년도 안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사회나 여러 가지 세계를 보면 대단히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니까 그의 이야기입니다. 왜 허스토리가 아니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죠. 인간의 삶의 이야기에 선인들의 지혜가 있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시대가 나가야 될 시대 정신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아주 인간의 근본적이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 작가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역사에 대해서 아주 매우 관심이 많고 역사에 대한 책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정의를 아주 다양하게들 내리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에 대한 정의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이고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학습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더 필요한 것은 그 역사 속에서 보편적인 진리가 뭐냐, 그 다음에 기본과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또 상식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 배워야 우리 사회가 올바르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 또 이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20세기 이전에는 이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었다고 하면 이 21세기 다 밝은 이 세상에서는 이 역사라는 게 진실을 남기는 거였으면 하고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제가 뭐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인간이 추구하는 좋은 가치 중에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거는 정말 누구한테 평소에는 공기 같아서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자유가 없어지면 죽음이 되는 거거든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그 가치를 잊고 있다. 그러면 이제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구를 하는데 행복도 결국 자유 없으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것이 우리 역사인문의 향기의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뭐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할 주제는 연안 박지원과 실학개혁 사상입니다. 예, 사실 뭐 실학하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훨씬 더 이제 잘 알려져 있지만은 저희는 약간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진 연안 박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실학부터 살펴볼까요? 조선의 실학자들이 언제 생겨나느냐? 이게 사실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해서 조선 사회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식자들 간에 조선 사회를 어떻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 재건하느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책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학사상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정약용이 유명한데 그건 이제 경세청이라고 그러죠. 중농학파, 농사의 기존의 틀을 갖다가 개선해서 나가자는 그런 실학사상. 지금 이제 박지원이나 박제가 같은 북학 사람들은 중상학파라고 합니다. 장사, 상공업을 부흥해서 나라를 부흥시켜보자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서학이 있고 천주교가 있죠. 상당히 새로운 문물이야. 그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학의 한 갈래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사 김정희의 그 국학 사상, 우리의 역사, 지리, 국어 등을 연구하는 그런 국학 사상. 이 실학 사상이 결국은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개화 사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개화 사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주 재밌는 것은 오늘 박지원 선생을 소개하는데 그 손자가 박유수라고 이제 나중에 할 그 제너럴 쇼머노 사건 당시에 평안도 관찰소였어요. 그래서 개화 사상자이면서도 그것을 뭐 진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데 개화 사상은 여러 가지 갈래가 많지만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오늘 다루는 박지원의 중상학파, 북학파라고 하는데 북학파는 이 실질적인 어떤 농업보다는 장사, 통상을 유지하면서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를 개혁시켜보자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안 박지원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안 박지원을 여러 모임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연안 박지원은 1737년에서 1805년 사이에 조선 후기의 비판적 신지식인이며 북학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자유분방한 인간인데 그 10대 때 아주 그 우울증과 고독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이것이 또 우정으로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했는데 이 양반이 서울에서 이제 지금으로 하면 그 파고다 공원이에요. 그게 이제 백탑이라고 해서 백탑 시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홍대영동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새로운 사상과 술도 먹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청나라의 문인 서민과 광범위하게 교류를 하고 누구나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이가 어떤 조선시대 그 시대에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오히려 정말 21세기 세계인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세계인을 코스모폴리탄이라고 그러죠. 전부. 옛날 그 시대에 디오게네스 같은 철학자도 세계인이라고 자기가 자처했는데 어떤 인종이나
국가 하나를 초월해서 인간 정신, 세계인을 지향했던 우리 조선시대의 신지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박지원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열하일기라는 가장 조선시대에 유명한 그 기행민 중에 백미라고 하는 열하일기를 저술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최고의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친 사람이죠. 예, 그 글쓰기라는 것이 조선시대 선비라고 하는데 중국은 군자라고 했죠. 선비의 사명이며 존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박지원이가 쓰는 그 문장과 어떤 소설은 종전의 정통적인 소설을 그런 문체를 벗어나서 아주 자유분방한 소설이 그런 글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과나 정통적인 세력에서는 이걸 소품이나 폐관잡서라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하일기가 공간이 되지 않았어요. 공간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출판이 되는데 그거 그냥 식자층에서 아름아름 그 책이 돌아다니면서 읽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유명했다 이거죠. 어쨌든 조선시대의 이 기록과 글 쓰는 거 또 시서화하는 거는 선비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이의 스타일은 노마드 자유 스타일입니다. 노마드라는 거는 네, 괜찮습니다.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노마드는 유목민족이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선비가 어디 그냥 책방에 앉아서 그냥 글만 읽고 사색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움직이는 스타일이죠. 노마드, 유목민족의 자유 스타일입니다. 시간만 되면 저작거리로 나서 사람을 만났고 자유분방한 사고, 행동, 변화무쌍 했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와 문체를 또 개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청나라 이후에 북벌론이 유행했는데 이런 그 명분보다는 실제로 북학을 해서 청나라 신문명을 배우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간 거죠. 이 1780년 44세 때 첫 연행은 당시 북경을 연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걸륭 황제의 7주년에 참석하기 위한 특별 사절단이죠. 여기에 그 종영인 박명원 정사의 뭐 그냥 비공식 수행원으로 따라가 가지고 행운을 잡고 유명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박지원이를 히라빈의 조르바, 돈키호테, 또 어린 왕자가 합성된 그런 아주 자유분방한 그 인물로 그리고 싶고, 이 호기심과 천진난만, 호기심 천국이죠 요즘 얘기하면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머와 역설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 유머와 역설은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양반사에 대한 풍자를 그냥 맨정신으로 올바른 언어로 하긴 뭐하잖아요. 이 유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연암 그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호곡장이라는 게 있어요. 호곡장은 막 운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오르느냐면 박지원이가 좁은 조선 땅에서 벗어나서 만주벌판을 보니까 세상 천지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울분에 차 있던 것을 갖다가 마음 놓고 실컷 목 놓아 울고 싶다 한 것이 호곡장입니다. 이제 박지원이가 또 이제 홍구경이라는 당대의 세도가한테서 약간 협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암으로 도피를 했는데, 연암은 지금 개성의 부근에 있는 고을입니다. 그래서 홍구경이 다행히 빨리 죽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정조가 조선의 문해부흥, 르네상스를 일으킬 만한 그런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도 박지원이의 그런 문장에 대해서 찬성을 않고 문체 반정, 올바르게 다시 돌아와라는 것을 요구를 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밌으니까 지식인 사회에서 광고가 읽히고 열하일기는 최고의 독보적 여행기가 됐습니다. 야, 그 사람이 또 이게 위대한 것은 이 반골기질인 거예요. 탈권이 반권이주의. 그러니까 형식을 타파하고 기존 질서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자, 그래서 청나라 문명의 정수는 뭐라 하냐면 자금성이 아니라 벽돌, 기와장, 말동 이런 것이 청나라 문명의 징수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런 것도 잘 알려져 있는데 아주 양반사의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1세기 그 신지식인이요 세계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18세기에 살면서 사고 행동이 21세기와 연결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시대 초월적, 예언적 언어와 사상.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인문학을 하면서 이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재밌는 건 계력과 열정의 사나이야.
44에 첫 연행을 했는데 거의 그 여정이 6개월이 걸렸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거는 연행사가 그냥 부지런히 북경에 당도를 했는데 연경이죠. 연경을 갔는데 건류 황제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건류 황제가 칠순 잔치 때 만주에 있는 열하는 그 온천 도시에 거기 휴양을 하면서 칠순 잔치를 거기서 하는데 그거를 가서 알아가지고 이제 그냥 완전히 당황을 하고 쉴 틈도 없이 바로 만주를 다시 해서 열하까지 가는데 무박 5일의 일정이었습니다. 거기 뭐 폭우도 쏟아지고 홍수도 나고 하는데 말에 거의 허리까지 차는 그 강을 갔다가 무박으로 갔다가 갔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잠도 자지 않고 가서 목적지 열하에 도달했는데 야밤에 정사가 아니니까 저자거리를 혼자 나가서 또 중국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대단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에피소드는 아까 그 연암이라는 고을에 원님을 50대 했는데 워낙 기골이 짱다고 목소리가 커가지고 목소리가 고을을 진동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또 고전 문학가인 그 고미숙 씨가 얘기하는데 백수는 창조의 보고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연암 박지원이 백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문학들이 나옵니다. 어떤 관직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다산도 또 위대한 사람이죠. 관직에서도 많은 걸 창조했는데 사실은 그 다산에 또 많은 저작이 귀향할 때 나왔잖아요. 그 자유인이었어요. 귀향이지만은. 그래서 백수는 창조의 보고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산을 굉장히 저도 존중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작가님도 다산을 굉장히 그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1800년대 후반, 중후반에 동시대에 아주 다른 스타일의 두 명의 천재가 있었는데 서로 교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스타일이 틀린데 다산은 남인 집안이고 정조의 탕평적으로 관직에 진출해서 체제의 점진적해요. 중농주의, 유학의 정통주의, 18년간의 유배기간에 50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잖아요. 과거를 삼천 아시죠? 너무나 학문에 정진해서 복숭아뼈가 3번이나 물러앉았다 해서 과거를 삼천이라고 하고 연암은 이에 비해서는 완전히 노론에 속하고 소품이라고 얘기했죠. 비정통적인 사람이에요. 반권위적인 사람이고 혁명적인 생각, 자유분방한 사고. 조선시대에 이런 인물 유형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박제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박제가는 서울 출신으로 해서 정조에 의해서 이덕무, 유득국, 서희수와 함께 4명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발탁됐어요. 이거 혁신적인 겁니다. 옛날에는 서울 차벌법이 있어가지고 관직에 등용할 수도 없어요. 처음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서울들을 등용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그 감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박제가는 백성들의 가난을 한탄했는데 이 시골 평민들의 그 부엌에 가면 숟가락하고 그런 솥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이 무의도식하고 선비들은 과거 시험 보고 벼슬하는 데만 정신이 빠져있지 아무것도 생산활동에 종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산업공상이 있는데 사실은 사가 하나 있고 농공상은 똑같아요. 사는 양반이고 농공상은 천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 질서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고 보고 양반도 상업에 종사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또 소비가 있어야 생산한다. 우물물 이론이 있어요. 우물물을 계속 퍼내면 계속 물이 나오고 우물물을 퍼내지 않고 있으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있어서 해줘야 생산이 되고 이게 선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더 유대한 건 애국과의 통상을 주장한 겁니다. 자, 그 당시 어땠어요? 서양은 대항해 시대에 산업혁명이 돼서 부국강병으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식민지화하고 그런 그 중상주의였죠, 거기도. 일본은 또 애국의 문호 개방을 해서 메이지 유신해서 중앙집권을 해서 아주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조선사회의 모순과 실패. 혹자는 그래요. 500년 동안 지속이 됐으면 많이 지속된 거 아니냐. 성공한 왕조 아니냐. 그러나 500년을 힘들게 비틀거리면서 은둔 속에서 아주 외적과 청나라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결국은 일제 식민지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고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분사회, 산업공상에 있죠. 무의도식하는 선비.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 농사나 생업에 종사하면 양반에서 탈락을 했어요. 할래야 또 할 수도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조선이 역시 권력 중심 사회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나 권력 중심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모순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겁니다. gen기 출세라고 하는 게 시골의 서원이나 향약을 근거로 당파들이 모여 앉아서 서인이면 서인, 남인, 동인이 거기 서원을 둥지를 틀고 중앙정계에 로비를 하고 공작을 하고 하면서 벼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집안에서 어디 뭐 2조 판서나 진출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렇죠? 벼슬을 해야 토지 녹봉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관직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관직은 500인데 사람은 10만이나 되는 거니까 얼마나 거기서 암투와 아비 교환적인 그 사회가 됐느냐. 그 다음에 이제 왕권도 그래요. 관료, 애척, 세도가가 왕권을 제약하면서 국정을 농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당쟁과 사를 일으키고 오늘날 우리 TV에서 주로 당쟁과 사회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농업 생산에 의존해서 상공업을 경시했다. 조세제도가 전부 착취적인 거예요. 생산하면서 그것을 일으키면서 다시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로지 가렴 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너무나 피폐가 돼서 어떤 군사력을 기를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폐쇄사회라는 것이죠. Closed Society. 또 더군다나 거기서 중국을 지향하고 명분에 집착을 했다. 조공과 하사의 무역이죠. 또 일본을 아주 애써 무시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이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국제 정세에 어두웠고 변화에 적응을 못합니다. 실학 등의 개혁의 소리는 메아리 없는 애침에 불과했고 또 다산 같은 위대한 개혁가는 1800년 정조의 서거로 그냥 힘을 잃고 모든 개혁 사상이나 그런 행동들이 묻히고 맙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 발제는 이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토의를 이제 하는데 제가 편의상 이제 정치외교, 경제사회, 문화 여러 가지 했는데 자연스럽게 한 분씩 말씀을 해주고 저도 같이 거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실학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학파가 이용 후생 학파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좀 생소한 말인데. 네, 이 서적이 대우모라는 서적이 있는데 여기 수록된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각종 기계나 운송수단을 의미하고 후생이란 의복이나 식량 등을 풍부하게 해서 백성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것을 나타나는데 이것이 중상학파의 정신하고 맞다 이거죠. 북학파의 정신. 그래서 이용 후생이라고 하고요. 이제 실용성 있는. 네네, 실용적인 거죠. 경세치용은 이제 이익, 정약용 이런 걸로 대변되는 중농학파를 경세치용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용어의 문제고 잘 근본적인 차이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중상학파가 네. 이용 후생이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이걸 주장을 했으면 이걸 좀 제도화해야 되는데 네. 그 제도화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학이 하나의 그냥 사상으로만 그냥 한 시대를 그냥 이렇게 경과한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좀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게 좀 실용화하고 제도화됐으면은 조선이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예, 그게 개혁 사상이 있지만 이 중앙의 조정이잖아요. 중앙집권적 사회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토양이 전혀 아니고 그거는 권력 투쟁의 골몰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득권과의 싸움인가요? 그렇죠. 이제 기득권 잘 하고 있는데 실학산 들어가면 전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기득권을 다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했어요. 별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조정에. 솔직히 얘기하면 이 작가님 한 말씀. 아니 저는 이제 당시에 정조라는 걸출한 왕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는 왕이었는데.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정조를 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 됐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불행한 거죠. 예, 네. 사실 정조 대왕이 참으로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더 좀 오래오래 했고 그런 그렇죠. 아버지의 한두 풀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또 사실 기득권 세력이 정조를 암살했다는 설이 지금 상당히 지배적인데 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서양의 르네상스는 꽃을 폈는데 메디치가라는 것도 아주 이제 장사를 또 잘하는 집안에서 부를 축적을 해서 메디치가에서는 교황을 2명이나 배출했어요. 사사로운 귀족 집안에서
교황을 배출한다는 게 얼마나 영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인문학자, 뭐 예술가들을 초치해서 스폰서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된 건데 우리는 어떤 그런 토양과 기반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태리의 그 메디치가가 실용학파라고도 그렇죠. 그렇죠. 예, 중세 시대에 신만 바라보던 게 이제 장사를 하면서 부가 축적이 되면서 예, 문화를 축적을 하면서 메디치가 내세운 게 뭐냐면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예술에 보면 보티첼리의 봄, 비너스 이런 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 새로이 피어나는 예, 그 발돋움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술가들로 하여금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럼 그게 이제 일종의 인문학으로 이제 그 보편화되는 그런 하나의 그 시발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거기 그 당시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위대한 저작이나 예술은 스폰서 문화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예술가들이 뭘 가지고 예술의 골몰을 하려면 누가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후원을 하는데 꼬리표 달지 말고 순수한 예술적 열정으로 문화에 대한 갈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려면은 중상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피렌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상주의가 상당히 이제 보편화되고 이제 일반화가 돼서 결국 이제 인문학, 뭐 예술 모든 분야가 참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는데 우리 조선 시대에 이 1800년대 이 시대 실학이 좀 꽃을 피웠으면은 조선이 저렇게 몰락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참 아쉬움을 참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뭐 교육이 안 되고 세상에 눈을 못 뜨니까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좀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또 뭐 위대하다고 하면서도 또 폐해가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성리학은 이제 송나라 주자의 그 학문을 우리나라에 와서 더욱 이제 발전시킨 것이 성리학인데 성리학 그 자체는 우주의 천리와 인간의 도리를 연구하는 아주 정말 대단한 학문이긴 하지만 이게 실용적인 면에서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문은 밥이 안 나오는 학문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학문입니다. 예, 그래서 뭐 기대승하고 이태기하고 그 논쟁을 7년 동안이나 했어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조대비상이 3년이냐 1년이나 가지고 논쟁을 당파끼리 치열하게 한 거예요. 거기서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이래서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리학하고 또 관련돼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폐를 한번 보세요. 지폐 보면 예, 세종대왕 좋죠. 뭐 또 그것도 왕이니까 뭐 너무나 저긴데 지금 거기 보면 이태계, 이율곡, 신사임당 있잖아요. 전부 성리학계 둥이에요. 일본에는 화폐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유명한 그 개화 문명 사상가, 개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개화계의 여자 의사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 사상과 근대라는 개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중세의 성리학에 머물고 있는 게 우리 화폐다. 이 국민정신학을 진취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그럼 그 일본의 경우는 네. 그 당시 그러니까 중국, 조선, 청나라죠, 그죠? 그다음에 조선, 일본 이 3개국의 분명히 이제 실학이 네. 한때의 하나의 이제 사조였을 텐데 일본의 경우는 이런 실학을 어떻게 발전시켰을까요? 그런 어떤 일본의 뭐 실학이라고 알려진 거는 없는데 네. 일본은 이제 그 소위 서세동점이라는 그 어떤 외부의 그 충격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1500년부터 일찍이 서양하고 교류를 시작한 것이 일본의 서구화의 발전의 이제 원동력이 됐어요. 1517년부터 포르투갈하고 교육을 시작을 해서 참 일본이 재미난 얘기가 일본에 이제 구로시오 난류라고 하는데 흑조라고 그러죠. 구로시오. 이 난류에 이제 표류가 되고 난파를 하는 서양 선박들이 흘러서 해류 때문에 나가사키 항구에 기착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가 일본 개화의 하나의 그 시범 발산지가 된 거예요. 지금도 나가사키에 가면 그 앞에 그 상관 대지마라고 해서 그 조그만 섬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일본 육지에는 안 들여보내고 화란 상인들을 그 상관을 만들어서 거기 유숙을 하고 거기서 문물이 다 에도에 있는 막부까지 다 보고가 되면서 일본에는 오랫동안 나낙이 꽃이 피었습니다. 나낙은
네덜란드 학문인데 거기 생물학, 해부학 모든 학문들이 다 있어서 일찍이 이제 일본이 조총을 쐈잖아요. 임진왜란때 조총을 이미 가져갔잖아요. 그거는 1592년 이전에 이미 네. 서양의 총포를 다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실학보다는 자연스럽게 서양 문물을 가지고 일본은 또 제가 일본을 비판하기도 많이 하지만 또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일본은 동도석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정신은 유지하고 서양의 문물과 어떤 학문은 받아들이는 아주 실용적인 자세를 취해서 또 화혼양제라죠. 화라고 하는 건 일본의 정신, 화혼, 양제,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이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일본의 전통도 유지하고 빠르게 일본이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메이지 시대의 그 유신 정책이 네.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어떤 그 배경이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난학이 난학이 이게 예, 저 근간이 메이지 되지 않았나. 유신을 일으킨 그때 뭐 유신 삼벌이라고 있는데 다 어디 출신이냐면 그 규슈 지방 그 나가사키 부근의 사스마본 조수본 출신이에요. 거기가 개화 그래서 사상이 일찍이 아주 깨어 있는 개화 그런 사상에 사람들. 돼서 이 빨리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또 무사도 있고 학자도 있고 있지만 이걸 이제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 가지고는 일본이 서양에 대항을 못한다. 그건 이제 분권 정치거든요. 분권, 봉건 체제인데 역시 전황량이 천황폐하를 옹립해서 강력한 중앙집권권을 만들어야 서양처럼 근대 국가가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된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정책으로 쇄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늦어져서 그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세국 정책이 이상하게 대원군이 쳤는데 서양이 다른 일본 같은 나라는 페리 제독이 1854년에 한 번 가서 실패는 했지만 그 다음에 쉽게 되는데 우리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제너럴 셔마노토 계속해서 서양이 우리한테 깨져요. 그래서 조선이 조정이 야 서양은 우리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선의 개국을 더디게 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대원군 같은 사람이 수구 정책을 편 것이 문제죠.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네. 신 박사님께서 이제 그 조선 시대에 그 실학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저는 이 박규수라는 인물을 상당히 많이 좀 관심을 갖게 돼요. 이분은 이제 그 개화 그 개화 사상을 실학 사상을 통해서 그 개화 사상으로 이렇게 그 발전시킨 그런 그 브릿지 역할을 한 인물이 아닌가. 예? 그렇죠. 예. 그 박규수 그 양반이 높은 벼슬에 올라가고 평안담도 감찰사로 해서 우의정까지도 또 지냈더라고요. 청원호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그 개화기 초기에 박규수의 사랑방 해가지고 여러 그 개화의 제자들을 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예, 성각자예요. 홍명식 등 뭐 홍명식, 네. 많죠. 예, 예. 광무 황제도 네. 이 박교수의 제자였습니다. 아, 제자였습니까? 네. 예, 역시 광무 황제의 저자라 고종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니까 예, 정말. 그런데 뭐 그 박규수가 개화파의 선봉 역할과 선구자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정세가 너무나 혼잡해서 그것이 뭐 뜻대로 잘 안 된 건 아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박지원이 연행사였잖아요. 연행사는 이제 청나라로 오고 가는 건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거 외에도 특별 사절단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청나라하고는 교류가 많았는데 일본도 조선시대 전기, 중기까지 계속해서 조선통신사랑이 가서 일본의 사정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1811년에 조선통신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1811년부터 사실 1900년 사이에 거의 그 열강의 각축, 서세동정과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로서는 운명을 가름하는 모든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정에서 깜깜한 거야. 일본을 깜깜하니까 무시하고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선통신사가 계속 됐으면은 일본에 미리 대비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일본은 1876년에 강화도 수호조약해서 일방적으로 원사이드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정한론을 통해서 우리를 먹으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실행에 옮기잖아요. 네. 그런 문제. 자, 이 조선통신사가 단절된 배경이
제가 뭐 문헌을 찾아봐도 특별한 이유는 없고 뭐 청나라를 중시하다 보니까 청나라한테 원사이드하게 가다 보니까 두 군데를 다 가면 어려웠겠죠. 그래서 1861년에 너무 일방적인 외교 네. 일방적인 외교 정책이 사실 화를 난 거네요. 그때 좀 균형 있게 일본하고도 좀 통상과 교류를 하면서 그랬으면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예, 이 사대주의 때문에 그런 균형 위기. 자, 아픈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1강을 마치고자 하는데 사실 임진왜란 때 그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그건 뭐 정식은 아니지만 그 일본의 정세를 알아보러 갔어요. 정사 황윤길이는 돌아와서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니까 막아야 된다라고 부사 김성일은 사실 자기도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거 알면서도 당파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괜찮다고 한 거예요. 이울곡 같은 사람은 10만 양병설에서 대비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뭐 옥신각신하다가 일본이 새로운 조총의 무기를 가지고 그냥 부산 성부터 한양까지 뚜벅뚜벅 걸어서 15일 만에 그냥 아주 무혈 입성을 한 거예요. 너무나 처참한 거고 서해 유성령의 징비록에 보면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 준비가 안 돼. 또 하나 그러니까 너무나 정세를 모르고 내부에만 골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아시겠지만 병자호란은 1636년에 있는데 이미 1627년에 정묘혈란 때 청나라가 와서 까불지 말고 막말로 자기들이 이제 중국의 새로운 주인이니까 우리하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랑캐라고 무시했죠.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명나라 사이드에 있는 거야. 정세를 모르고서 결국은 청태종이 열받아가지고 1637년에 병자호란 때 앉았습니까? 남한산성에 가서 삼전도 굴욕. 삼전도의 굴욕을 맛을 보고 그 이후에도 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 병자호란 때 끝나고 수만 명에 달하는 우리 아녀자들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놀이객감으로 됐는데 이 놀이객감으로 다 써먹고 이제 써먹을 때가 없으니까 돌려보냈는데 우리나라 관원들이 국경에서 그 아녀자들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걸 이제 환향여라고 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죠. 나는 환향여가 무슨 나쁜 뜻으로 했는데 고향에 돌아온 여인데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차단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양반들이 모순된 행동을 했다 이거죠. 자기의 엄마고 누이 동생이고 한 그 여인들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무나 이게 참 한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너무나 세게 나가면 안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안박지원의 그 자유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또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음 회에는 이제 우리 그 조미수교 미국하고의 수호 통상 조약이 우리 근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강석진 작가님이 해주시고 제 3강은 열강의 각축과 광무 황제의 개업, 광무 황제 소설의 작가이신 이재희 작가님이 발제를 해주시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건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일제 치하의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기에 우리의 애국 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은 처자식과 처자식을 고향에 남겨놓고 논과 밭을 다 팔아 만주벌판으로 연해주 등지로 가서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일제의 탄압은 가중되고 조국 광복의 기미가 없었던 시기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것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으로 조국은 독립을 찾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선열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추모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의지를 다져봅니다. 잠깐 돌리시고 잠깐 멈추시고 소금을 팡 치지 말고 가슴 찍히세요. 일성정 푸른 소름 늙어는
새겨두었네.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